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부설 백상경제연구원의 장선화라고 합니다. 오늘은 미디어를 보여줄 시사로 논술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혹시 첫 번째 수업 안 들으신 분들은 앞으로 돌아가셔갖고 1강 듣고 오십시오. 오늘은 2강 미디어의 역사와 기술의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목차 보셨죠? 자, 한 장으로 보는 미디어의 역사. 아마 이거 지난주에 수업 들으신 분들은 마지막 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똑같을 겁니다. 자, 다시 띄운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한 장이면 오늘 강의 압축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출판 1400년대에 구텐베르크의 금속 인쇄술이 세상을 바꾼 미디어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고요. 1900년대에는 전기전자의 기술로 인해서 영상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2000년대는 네트워크와 컴퓨터의 기술로 통신의 시대가 열린 거죠. 자, 출판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구텐베르크 금속 인쇄술 얘기는 여러분들 사회 시간에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여러분들이 구텐베르크의 금속 인쇄술을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의 직지심체 요절이 100년 전에 구텐베르크보다 100년 전에 기술이 만들어졌다고 인쇄가 나왔다고 들었는데 왜 구텐베르크의 금속 인쇄술을 이야기를 하지?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 궁금증을 여러분들과 같이 풀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상 시대에 어떤 미디어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의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죠. 어떤 미디어들이 있는지, 또 어떻게 활용을 하고, 또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을 한 장면을 판화로 만든 그림인데요. 여기 확대해서 한번 보시면 이 그림은 실제적으로 포도주를 만드는 압착 기술을 가지고 이걸 만들었습니다. 압착 기술로 인쇄를 했다. 어떻게 했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많이 들 텐데, 압착 기술 중에서도 이 구텐베르크는 실제적으로 1400년대에 귀족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독일의 마인츠라는 도시에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의 아버지가 화폐국에 다니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집에서 화폐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화폐를 만들 때 금화를 만들거나 할 때 이 주조 틀에다가 이 녹인 금속을 넣고 눌러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억을 떠올려서 그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거쳐서 인쇄술을 압착을 하는 방법을, 금세공을 하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이 인쇄술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100년 전에 직지심체 요절을 만들었는데 왜 그러면은 구텐베르크를 먼저 앞세웠을까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종교혁명, 산업혁명을 이끌면서 세상을 바꾸는데 중요한 정보를 대중들과 공유했다는 게 가장 큰 역사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근데 직지심체 요절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부처의 삶을 기록을 했던 경전이죠. 경전인데 누가 봤을까요? 왕과 귀족 일부에게만 공유됐던 소수의 지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사회를 바꾸거나 세상을 변혁을 시키는 데에 정보가 전달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구텐베르크의 이런 금속 인쇄술이 세상을 바꾼 미디어의 기술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상을 바꾼 인쇄술,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을 잠깐 살펴보면
그 중에서도 왜 그럼 구텐베르그가 세상을 바꿨나를 보면, 구텐베르그 사실 뭐 나는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금속 인쇄를 개발하기 위해서 태어났어, 이런 사람 아닙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이 금속 인쇄술을 개발을 한 거예요. 개발을 하고 나니 그 시대에 뭘 만들면은, 이걸로 뭘 찍으면 돈을 벌까 궁리를 했던 거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했더니 그 시대에 성서가 사람들에게 잘 팔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성서를 인쇄를 하면은 사람들에게 팔릴 거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양피지로 책을 한 권을 만들려면 뭐 3, 4개월은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임금도, 비용도 엄청나게 비쌌죠. 뭐 한 3년은 일을 해야 책 한 권을 살 수 있는 돈이 됐었으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1시간에 300장씩 인쇄를 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면서 이제 종이가 본격적으로 이제 종이의 인쇄술이 되면서 책이 이제 대량으로 생산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구텐베르그 성서가 나오면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됩니다. 마틴 루터는 당시에는 중세 시대를 거쳐오면서 신에게 빌어야지만 당신의 죄를 사할 수 있다. 그래서 교회에 가서 성직자에게 빌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의 심각한 문제는 면죄부를 판다거나, 교회에서 면죄부를 판다거나 뭐 그런 식이었어요. 부정부패가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구텐베르그의 성서책이 날개돈 치신 듯이 팔렸어요. 마틴 루터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이 성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읽고 따라서 실천을 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급물살을 타면서 성서가 팔리기 시작을 하면서 이 인쇄술은 세상을 바꾸는 기술로 진화를 하게 돼요. 여기에 마찬가지로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항해 시대가 열렸죠. 1492년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을 하면서 잘 성공적으로 이제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는 식민지 개척이라는 어떤 큰 거대한 대항해 시대라는 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 식민지 시대라는 거는 사실 유럽에 그 이전에는 뭐 생산을 할 수 있는 뭐 원료라던가 이런 것들 상당히 비쌌고, 아주 그때 기호식품이었던 차도 중국에서 멀리 뭐 수입을 해왔어야 되고, 실제적으로 첨단 기술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전부 다 뭐 아프리카라던가 중동 지역, 그 다음에 중국 이런 데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런 다른 대륙으로 건너가서 일종의 이제 그 식민지를 개척을 해서 거기서 원료를 아주 싸게 가지고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미디어하고 무슨 상관이냐? 미디어라는 거는 돈과 아주 관계가 되어 있어요. 정보가 있어야 이 식민지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은 정보를 공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쇄술은 여기에 또 편승을 해서 여러 가지 신문도 만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인쇄술은 그 시대의 서양의 여러 가지 변화와도 크게 영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크게 산업혁명,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산업혁명, 이로 인한 과학혁명, 그 다음에 정치혁명, 이 세 가지가 맞물리던 유럽의 어떤 큰 움직임에서 인쇄술이 여러 가지로 정보 교환, 전달, 그리고 앞서 말했던 결속, 이런 것들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역할을 인쇄물이 역할을 했던 거죠. 자, 대표적인 게 신문이죠. 자, 신문이라는 거는 요즘은 종이신문이 쇠퇴하고 있지만 한때는 신문이 아주 정보 종합 미디어였던 시절도 있습니다. 자, 신문은 역사를 잠시 살펴보면 언제 만들어졌냐 하면, 신문의 역사라고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신문의 할아버지 뻘이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기원전 59년에 만들었던 매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 여기에 그림에 밑에 보면은 영어로 악타디우르나라는 게 있는데요. 악타디우르나가 보통 신문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카이사르가 예전에는 귀족들끼리만 정보를 공유하고 했었는데 원로원의 정보가 집중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보를 정부에서 나오는 뭐 법률에 관련된 정보라던가 뭐 이런 정보, 그 다음에 종교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광장에다가 게시를 했어요. 한 이틀 정도 게시를 하고 내리곤 했는데 그게 바로 관보의 일종이죠. 관보를 광장에 게시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문의 조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악타디우르나는 라틴어로 설명을 하면 어원을 찾아보니 악타라는 거는 출판하다, 출판물이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고요. 디우르나는 매일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저널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신문의 어원, 뭐 조상이라고는 하는데 근대 의미에서 이게 이제 과연 이제 신문이냐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긴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보통 근대적인 의미의 신문은 언제 정기적으로 발행이 되었나? 월간으로 신문이 발행이 되어서 사람들 손에 전달되기까지는 어떤 출판물로 인쇄가 악타디우르나는 게시가 되고 나서 내리면 별도로 보관을 했을 뿐이고 사람들에게 그거를 이렇게 나눠주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냥 게시만 했을 뿐이죠. 근데 이게 이제 신문이라는 형태로 발간이 되기 시작한 건 그 이후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1597년에 이제 비로소 월간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책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신문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일간으로 나오기까지는 다시 시간이 100여 년이 더 걸립니다. 100여 년, 60년 정도, 70년 정도가 걸리죠. 1650년에 도이칠란드 라이프치히라는 이제 책이 이제 도이칠란드 라이프치히에서 아인 코멘테 짜이퉁이라는 이제 일간으로 발행되는 이제 일간지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최초의 일간지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죠. 자, 여기 보면 신문은 처음에 일간지로 혹은 이제 주간지로 발행이 된 곳을 이렇게 살펴보니 주로 어디냐? 네덜란드와 독일이 많았어요. 네덜란드, 독일은 주로 어떤 지역이었냐 하면 그때의 대규모 무역을 하던 도시였습니다. 식민지, 앞서 얘기 드렸던 식민지 개척을 해서 배가 오가던 그런 도시였던 거죠. 그래서 이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1920년 이전에 뉴스 간행물이 약 140종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 왜 그러면 이곳에 정보가 많았을까? 이를테면 자, 식민지로 내일 배가 떠난다. 저 배를 타야 되겠다. 저 배는 몇 시에 떠나고 무엇을 하러 가는 배냐?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 주변에 가면은 영락 없이 이런 종이로 되어 있는 이런 매체들이 주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그거를 구해서 정보를 수집을 해서 자기가 이 배를 탈 건지 말 건지, 배 삭스는 얼마인지, 또 언제 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지, 자기가 가서 그 배를 타고 무엇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 기획을 할 수가 있겠죠. 결국은 정보가 곧 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신문을, 여러분들은 해당이 되진 않겠지만 신문이나 뉴스를 볼 때 정보를 수집을 하기도 하지만 그 정보 안에는 돈과 관련된 정보가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은 연예 뉴스나 또 스포츠 뉴스, 또 좋아하는 또 스타들 뉴스를 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정보를 획득을 할 때에는 자기의 이득과 관련된 그런 소스가 대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신문, 외국 신문들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러면은 동양에는 이런 움직임이 없었을까요?
훨씬 더 빨리 있었죠. 중국의 당나라에는 띠바오라는 간행물이 있었어요. 이것도 역시 관보였는데요. 기원전 618년에 이미 이런 관보를 찍었습니다. 근데 역시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이런 관보는 궁궐 내에서 자기네들 귀족들끼리 정보를 정리하고 또 서로 뭐 왕에게 보고하는 용도로 만들었을 뿐이에요. 대중에게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그런 매체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없었다기보다도 사회적인 영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말이 옳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로 이제 넘어와서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은 1883년에 한성순보입니다.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일종의 이제 관보라고 할 수 있어요. 관에서 만든 신문이고요. 민간신문 있습니다. 1886년에 소재필 박사가 만든 독립신문 들어보셨죠, 여러분? 자, 그게 바로 첫 민간신문입니다. 우리나라. 자, 그 이후에 매일신문, 뭐 제국신문, 황성신문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발행이 돼요. 자, 그러다가 이제 일제시대가 되면서 일제 식민지 지하에 들어가면서 이 일본의 이제 총독부가 신문을 이제 발행을 허가제로 바꾸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일본의 그 이제 검열 일종의 이제 검열의 이 시대가 이제 도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920년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지금은 없는 시사신문 이런 것들이 이제 허가를 받아서 발행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알고 있듯이 총독부의 허가를 받은 신문들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들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신문들은 지금까지도 계속 이제 발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전기전자 기술이 발명이 되면서 등장을 한 미디어, 대표적인 미디어로 라디오와 TV가 있겠죠. 라디오가 실제적으로 대중화되고 사람들에게 이제 널리 이용이 되기 시작한 시대는 1930년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30년대에 봤더니 미국 라디오가 뭐 엄청나게 팔리기 시작을 합니다. 30년대가 되면 이미 1920년대부터 이미 이제 미국에는 라디오가 보급이 되면서 이제 루즈벨트가 1932년 이후에 이제 이 라디오를 활용을 해서 국민들에게 정보를 전달을 했던 거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라디오를 나치 정권이 1933년에 국유화를 해버립니다. 선전 도구로 이거를 이제 활용을 하기 위한 거죠. 앞서 강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괴벨스, 선전 장관이었던 괴벨스가 라디오를 아주 활용을 잘했습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1933년에 독일은 라디오 박람회를 열어서요. 저가 라디오 수신기를 개발합니다. 가격이 어느 정도길래 저가일까? 노동자의 임금 2주치를 모으면 살 수 있는 게 그때는 라디오였습니다. 상당히 가격이 저렴하게 내려갔었던 거고요. 그때의 이제 라디오 박람회를 통해서 만든 저가 라디오의 이름이 폭스 엠팽어. 여러분들 혹시 차 중에서 이 폭스 바겐이라는 차 들어보셨죠? 국민차라는 뜻인데 이 국민 라디오 폭스 엠팽어라는 게 국민 라디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수백만 대 보급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아마 혹시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한 그 영화 혹시 여러분들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가끔 보면 이 슬라이드 왼편에 여기 슬라이드 왼편에 보면 폭스 엠팽어와 비슷한 라디오를 이렇게 켜는 영화 장면 혹시 보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보면 왼쪽에는 이제 국민 라디오의
모양이고, 오른쪽에 그 당시에 독일에서 전국적으로 이제 포스터를 붙여놨는데, 그 안에 적혀 있는 말이 뭐냐 하면, 전 독일이 국민 라디오로 총통의 말씀을 듣다 라고 적혀 있는 포스터를 대대적으로 뿌립니다. 그래서 라디오로 이 방송을 잘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라는 거를 이제 국민들에게 교화를 했던 거죠. 실제적으로 이게 이제 라디오를 통해서 이제 광고 수익을 낼 수도 있는 어떤 아이디어도 내게 되고, 또 이처럼 국민들을 결속을 시키는 도구로도 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디어가 집중이 되면 이처럼 괴벨스와 같은 인물이 등장을 해서 미디어를 악용하는 그런 부작용도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한 가지 또 부작용 하나 더 볼까요? 자, TV는 그럼 언제 등장을 했느냐? 1950년대 미국에서는 이제 TV가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라디오의 시대에는 저물고 TV가 이제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1950년대는 어떤 시대에 있냐? 2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참전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게 돼요. 유럽에 가서 전쟁을 치러주면서 승전국, 연합군에 참가를 해서 승전국이 되죠. 그래서 부를 창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여러 가지 기술이라던가 돈이 미국으로 집중이 되면서 아주 미국이 부자가 되는 시대예요. 기술이 발전하고 TV가 이제 보급이 되는 거죠. 그때의 라디오 보급률을 보면 1954년에는 65% 가구, 그러니까 두 집 건너 한 집에 라디오가 보급이 됩니다. 자, 칼라 방송 1954년에 미국에 등장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라디오에 이어서 이제 TV가 보급이 되니까 사람들은 오락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미디어의 역할 중에 오락에 대한 부분, 앞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락의 기능이 미디어의 기능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너무 집중이 되는 거예요, 오락에. 그러다 보니까 오락에 사람들이 정신을 놓게 되고, 정신줄을 놓게 되고, 막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기게 돼요. 광고 당연히 TV에 집중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슬라이드에 보시면 그림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 이게 말보로 TV 때 말보로 광고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말보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미국의 담배 회사의 광고입니다. 광고를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 갓난 아기가 엄마 말보로 한 대 피우세요 라고 적혀 있어요. Gee, mommy, you sure enjoy your Marlboro.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지금 같으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뭐 담배가 몸에 미치는 나쁜 영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인데, 이 시대에는 이런 뭐 건강이라든가 이런 거와 상관없이 무제한으로 광고가 막 나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자, 이런 시대가 실제적으로 50년대입니다. 자, 보면 그 다음, 자, 영화는 언제에 기술이 발전이 됐나? 활동사진이라는 거를 프랑스의 루미에르 형제가 개발을 했는데, 모션 픽처라는 겁니다. 우리 영화라는 거는 사실 스틸 사진을 여러 장면을 연속적으로 쭉 연결해서 이 영상을 만들어낸다는 건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1895년에 시네마토그래피라는 이 도구를 만들어서 스틸 사진을 여러 장을 이렇게 쭉 돌리니까 움직이는 것처럼 영상이 됐던 그런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영화의 기술이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애니메이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애니메이션도 이때 이제 개발이 돼요. 애니메이션 기술 잘 아시다시피 애니메이션은 어원을 살펴보니 애니미즘에서 출발을 합니다.
애니미즘의 뜻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 아시죠? 무생물에도 영혼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애니미즘에서 만든 이름이 애니메이션입니다. 자, 칼라로 만든 장편 애니메이션, 미국에서 만든 세계 최초 칼라 장편 애니메이션이 뭘까요? 백설공주입니다. 1937년에 디즈니가 만든 애니메이션이고요. 우리나라는 이후에 1969년에 홍길동전을 만들게 됩니다. 상당히 그래도 뒤처지지는 않았죠? 우리나라도 사실 영화 부분에서는 크게 뒤처진 나라는 아닙니다. 한번 볼까요? 영화 관련 통계인데, 이거 이전. 자, 영화 관련 통계. 슬라이드가 잘못 움직여가지고요. 자, 영화 관련 통계인데 보면 2019년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나온 통계인데 1년 한 해 동안 영화를 본 사람 관객 수가 2억 2,668만 명입니다. 1인당 영평균 관람 횟수가 4.37회였는데요. 세계 1위입니다. 2위는 아이슬란드 4.32편, 거의 비슷하죠. 3위가 호주, 4위가 미국,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영화 상당히 많이 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관람객 수나 개봉 편수를 보면 우리나라가 영화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디어 부분에, 영상 부분에 우리나라가 상당히 앞서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네트워크 시대가 도래가 되는데요. 언제냐? 1990년대입니다. 상용화된 건 1990년대고요. 실제 기술이 개발이 된 건 언제냐? 1969년입니다. 미국의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인데요. 알파라고 해서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라고 해서 미국의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알파넷이라는 거를 개발을 합니다. 여러 대 컴퓨터를 전화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네트워크를 형성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인터넷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메일은 1971년에 이제 기술이 개발이 됐고요. 이런 것들이 1990년에 월드와이드웹 www.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www 시스템을 만든 영국의 팀 버너스리 이 과학자 개발팀이 이 월드와이드웹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브라우저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현재에 이르렀는데 이런 것들이 단 한 20여 년에 걸쳐서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사이버 세계가 이제 열렸는데요. 지금 보면 인터넷 이용자 숫자를 보면 47억 정도가 됩니다. 세계 인구가 2019년 기준으로 77억이 넘는 건데 3분의 2 정도는 인터넷을 이용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정도로 이제 사이버 세계가 확 열렸는데 거기에는 혁혁한 공헌을 한 매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익숙한 유튜브죠. 자, 유튜브의 뜻을 가만히 살펴보니 모든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튜브는 TV라는 뜻입니다. TV가 무슨 TV? 튜브가 무슨 TV?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튜브는 미국 언어로 이제 영어로 속어로 TV라는 뜻인데 왜 튜브가 TV가 됐나는 여러분들은 아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 시대에는 TV가 뒤에 브라운관이 있었습니다. 뒤에 이만큼 넓은 브라운관이 있었는데요. 브라운관 뒤에 음극관이라는 캐소드 레이
튜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튜브가 브라운관 TV의 핵심 기술이었던 거죠. 그래서 튜브 하면은 속어로 TV로 통칭이 됐었어요. 그래서 유튜브는 모든 사람의 TV라는 뜻입니다. 자, 왜 이렇게 지었느냐? 누구나 방송을 할 수 있는 시대를 열자라고 해서 유튜브의 창업자 세 사람이 모여서 뭐 잡담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떠들다가 제목을 야, 유튜브 어때? 이렇게 해서 나온 이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당신을 방송하라, Broadcast Yourself가 유튜브의 기본 모토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가 이제 일반화되면서 모두가 방송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죠. 자, 유튜브가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미디어가 되면서 플랫폼이라는 이 산업군이 이제 새로 형성이 됐어요. 플랫폼이라는 게 뭐냐? 기차 승강장이라는 원래 뜻입니다. 자, 기차 승강장이라는 곳을 생각을 해보면 기차를 타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기차와 이용객이 만나는 장소라는 뜻인데, 이 요즘 산업적인 의미로 플랫폼을 해석을 해보니 서비스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호작용을 하는 곳을 플랫폼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자, 그러면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호작용을 하는 곳이 그러면은 뿐일까요? 자, 어디가 있을까요? 전통시장도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전통시장이 플랫폼 기업으로 넘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거기에는 유튜브, 에어비앤비, 또 우버 이런 기술 가진 회사들이 이 플랫폼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도 여기 마찬가지로 플랫폼 사업자가 되는 거죠. 자, 지금 2020년 기준으로 유튜브 이용 현황을 보니까, 자, 세 번째 그림, 1분에 올라오는 비디오량 1분에 자 60초 내에 50시간 분량의 영상이 올라옵니다. 자, 이용자는 얼마나 될까요? 월간 순 방문자가 19억 명이고요. 인터넷 이용자 중에 사용하는 사람은 79%나 됩니다. 미국 이외의 사람들이 95%나 쓰는 매체가 미디어고요. 모바일 접속하는 사람이 70%가 넘습니다. 이 같은 유튜브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오늘 강의는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디어의 역사를 아주 주마간사성격으로 후루룩 훑어왔는데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미디어 역사와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